네, 11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안타증권 선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대형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모처럼 만에 좀 얼굴이 좀 풀리는 날이긴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겁을 먹었던 것보다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800선 언저리 막 이렇게 오면서 혹시 깨질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옛날에 추석 때 차트 보면서 28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오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좀 한번 이렇게 결정된 방향은 쉽게 윗방향으로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추세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자꾸 내려오는 습성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은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주들,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거의 골고루 섹터별로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봤자 세 발의 피기는 해요. 그렇죠. 그동안 빠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팔 수 있지 않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는 귀신같이 어제 샀어 이런 분 아니다라면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딱 시가부터 나는 이거야 하고 정해서 사지 않았다라면은 수익 내기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중간에는 좀 장 초반에는 조금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화학주들도 장 초반에 조금 기회를 줬어. 왜냐면 롯데케미칼이 아침부터 치고 나갔는데 금호석유는 조금밖에 안 올랐었는데 오후에 같이 그 이후에 갑자기 막 연동하면서 좀 치고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아침에는 별로 상태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반도체도 좀 아침에는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랬다 다 오후에 반전을 했었고 뭐 조선주도 뭐 점심 넘어서면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 다들 겁나는 거죠. 이게 사서 바닥인 거는 알겠는데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요새는 아니, 바닥인데 밑에 또 지하가 있는지 모르는 거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이 아니라 거의 한 지하 한 3, 4층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대형주들이. 그러다 사고 싶어도 다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많이 빠졌다 해서 산 것들이 계속 물려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지금 사서 저점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 하루만 오늘로 끝 아니고 내일 다시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쉽게 좀 손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코로나 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시장을 압박했었던 최근의 흐름에서 일정 부분 좀 벗어나는 지수가 하여튼 많이 빠지면 지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 투수들이 항상 나와서 지수는 항상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다. 그냥 제 느낌은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막 거래를 막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좋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장. 오늘은 그러니까 새로 수익이 안 났어도 일단 심리적 어떤 안정감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까지 만약 빠졌으면 아마 패닉 엄청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까지 세게 빠졌으면 저는 공격 매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더라고요, 시장이. 그렇지. 나는 그래서 진짜 빠지기만 해봐라. 오늘 급락하면 오늘은 무조건 지른다 막 이랬었거든요. 아까 낮에 제 손님인데 저랑 아주 친한 사모님인데 막 이런 거야. 부장님 오늘 이렇게 해요?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사주지 그랬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주식 다 파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사모님 팔지는 일단 말고 팔지나 말아주세요. 사는 것보다 팔지나 말아주세요. 갖고 맞아요. 있는 거를 제발 좀. 그리고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알았어요. 막 이러시고 그러셨었는데 되게 재밌으세요. 작년부터 이제 주식 시작하셔가지고 내가 뭘 알아 맨날 이러시는데 되게 관심은 많으시고 다들 요새는 유튜브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거의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홍수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내는 거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누가 또 저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팔라고 그랬어. 팔고 싶다 그러고 누가 이거 사라고 그랬어. 사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사줬어요. 엄청 빠졌어요. 그러면 그 주식 꼴드배기 싫어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뭐 저도 팔랑기지만 작년부터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그동안 실패가 거의 없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되게 신뢰하고 맹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뭔가 이제는 조금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20년 넘게 주식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놀래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하락이
좀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상승만 봐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이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올라준 거는 정말 시장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그렇죠. 좀 해준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12월 달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동안 이제 공매도 쳤던 것들도 이제 쇼커보드 들어오고 있고 배당 수요도 좀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좀 억눌리고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압축됐던 것들이 확 빠지니까 탁 튀어오르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고르게 튀어오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튀어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다시 여기서 또 변별력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선별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낙폭과대 그럼 이것들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주도주가 죽지도 않았어요. 주도주들의 흐름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건 지금 게임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게임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안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주도주가 원래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그렇지. 이렇게 달리던 관성이 있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손에 떡을 들고 저울질을 잘 하면서 12월 달을 좀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냥 빠진 어떤 게 아니라 코로나 때 같은 뭔가 이 뭐야 나 갑자기 데자뷰 같은 거지. 어?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은 이 맞아요. 신종 누변이 맞아요. 발을 이뤘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공포심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앞으로 더 맞아요. 폭락하면 그때 가서 살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팬데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뭐 사스, 메르스 우리 다 겪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쫙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오미크론 나오고 나니까 또 그때 기억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는 거죠. 제 주변에서는 솔직히 이거 빠지면 주식 산다고 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거 기억하고 네. 이제 왜냐하면 몇 번 쫙 하락하면 급락하면 나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돈 준비해 놓고 계신 분 많았었는데 역시 준비만 해놓고 못 샀다. 올라왔다 지금 이미. 그렇게 약 올라갈 때 또 추격 매수하기가 겁나니까. 그러니까 또 안 산다. 이렇게 안 사고 나면은 또 그냥 간다. 그러면은 계속 돈만 들고 있는. 저 항상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그래요. 발을 다 빼지 말고 그냥 한 발을 항상 담가놔라. 맞아. 그게 저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할 때 좀 예상이 되면 미리 좀 한 몇 주만 남겨놓고 싹 빼놨다가 그때 가서 좀 사면 주수나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막상 그걸 빼놓으면 과거 경험을 보면은 관심이 사라져. 다른 데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못 사요. 막상 사야 될 기회를 못 찾아. 그때. 맞아요. 못 잡아.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주식을 팔고 빠지면 다시 산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이 동안에 B하고 C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B, C에 가가지고 물리는 거지. 그럼 이제 정작 A를 못 사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에요. 제가 농담 아니라 9.11 테러 났을 때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옵션 만기 한 3일 전 정도 됐었거든요. 야, 그럼 정말 엄청나게 행운 아니에요, 그건? 잘 들어보세요. 행운인지 아닌지. 불길한데. 제 친구가 그때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있는데 이제 옵션 막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양매수를 해놓은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서 콜도 사놓고 풋도 사놓고 10만 원씩 사놨는데 그 친구가 그 10만 원 풋옵션 사놓은 거가 3천만 원에 나왔었거든요. 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만 이렇게 사놨으면 20만 원을 버리고 20만 원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저는 그 3일째 전날인데 아침인데 주식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만기 한 3일 남았는데 시장이 너무 찜찜해. 그래가지고서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되겠다. 팔았는데 그날 밤에 저녁에 밥을 먹는데 무너졌대, 쌍둥이 빌딩이.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출근을 했어요. 주식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사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웃긴 거는 그 다음날 바로 또 미친 듯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바닥을 봤잖아요. 그때 못 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열이 받아서 또 못 사. 그러다가 나중에 급등락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한번 또 급락을 쫙 했다가 나중에 올라오긴 했었는데 쫙 급락할 때도 못 사.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 또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내가 싼 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못 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기는 샀는데 그냥 물려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 그래서 주식이 아예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릎팍 이하는 된 것 같다. 한 대충 한 무릎팍에서 한 발목 사이즈 온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사서 물려야 돼요. 그래야 계속 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주도 없으면 백날 기다려도 못 사요. 진짜로. 근데 대신에 한 주가 없어도 내가 노리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은 사게 되는데 그렇죠. 그냥 시작이 무서워. 나 일단 다 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절대 못 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으면은 오히려 더 쉽게 가볍게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이게 잔고가 좀 있고 물려 있는 주식이 네. 있으면은 그거는 물타기가 됐든 무슨 개념으로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맞아요. 되면서 들어가게 물이라도 되더라고요. 타야 되니까. 저도 진짜 주식을 해보면은 진짜 그래요. 제가 한번 포트를 싹 다 비웠다가 털고 나면은 어이구 홀가분해. 계좌에 돈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그다음부터 다시 또 뭔가 사고 싶잖아요. 채우대 보면 또 물려요 결국은. 정말 저점에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조금씩 사다 보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게 팔려고 그래도 못 팔고, 너무 싸게 사려고 그래도 못 사고, 그래서 대충 여기가 한 어깨쯤이다 그럼 나눠서 팔아야지 고점까지 팔아서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고, 저점일 때도 이 정도면 대충 무릎팍 미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 무릎팍에서 사서 발바닥까지 갔다 오는 한이 있어도 이 무릎팍에서는 다시 팔 수 있다라는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이 종목이 절대 손실은 안 날 것이다. 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드는 시점부터는 사 들어가면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먹고 팔았으면은 여한이 없다. 이런 정도면 팔아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고점을 보면은 그 고점이 내 원금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또 못 팔거든. 고점이 와야 나는 원금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고점에 못 판 사람들은 절대로 못 파는 거예요. 웬만큼 올라와서는. 그래서 그게 되게 주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라는 게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의 급락이 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올랐다고 해봐야 이게 정말로 반전의 계기인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맞아. 아니면 더 일시적 반등이고 더 조정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뭐가 됐든 상당히 이번에 오히려 좀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 뭐 애널리스트들도 얘기를 하지만 2800선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PBR 1배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딱 원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원금이 아니라 청산가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2800 이하권에서는 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오늘 화학주 많이 올라온 것도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 가치가. 그러니까 오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많이 네.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네, 네. 일단 왜 그럴까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동안에 경기 민감주들이 안 좋았던 부분이 가장 핵심이 국내는 거의 제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조업들인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반영되긴 했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들 투입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었었고, 또 공장이 가동이 잘 돼야 되는데 못 만드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증설 효과 때문에 뭐 지금 시장 코로나 때문에 항상 좀 코로나 때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 효과를 보면서. 그랬다가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운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기업들 오늘 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를 굳이 꼽자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인 부분은 이제 낙폭과대.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비례, 실적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일 거고, 최근에 인플레 우려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파월도 지금의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래. 말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말 바꿨잖아요. 일시적이 아니래. 그래서 테이퍼링의 속도전을 위해서 다시 또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시장이 좀 움찔했는데, 결국은 테이퍼링을 할 정도로 인플레가 우려됐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전부 메타버스 게임 이쪽에만 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유가도 그렇고. 지금 저 차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근데 사실 이번에 이거 뭐야,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네네. 네. 이것 때문에 막 유가가 진짜 확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 빠졌거든요. 와, 많이 빠졌네. 네, 그죠? 오미크론. 아직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둔화될까봐, 소비가 감소할까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원자재들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적인 수요도 되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WTI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저점까지 거의 좀 완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는 뭐 계속 꾸준히 그랬었고, 이제
금속류들 중에서 보면 이제 금도 많이 빠졌죠. 이제 은도 많이 빠졌죠. 뭐 니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아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비철 금속류들도 많이 빠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곡물들도 지금 바닥 잡고 뭐 이제 있는 상태. 뭐 물론 추세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밀도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거든요. 뭐 예전에 보니까 커피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커피도 지금 저렇고 뭐 면화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동안 좀 고공행진했던 원자재 가격들의 좀 안정에 대한 기대감, 거꾸로 이게 인플레에 대한 역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우려되는 시점에 오미크론이 그 과하게 만들어졌던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를 좀 제어해주는 효과?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이 물가 오른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금리 인상 아니다 하면은 네. 그거를 한 방에 잡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보다 오히려 거꾸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참 안타깝지만 하여튼 이게 참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네, 맞아요. 뭔가 정말 뭔가 한쪽 끝으로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지금 가지. 막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해서 소비가 쫙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공급이 제한적이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공급이 안 돼가지고서 원자재 가격들이 뭐고 모든 가격들이 올라갔었던 건데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원자재 가격들이 거꾸로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죠, 중간에서. 그렇게 되니까 한 방에 잡히잖아요, 인플레 우려감이. 네, 그래서 뭐 다시 또 이제 안정화되고 나서 또 경기에 대한 기대감, 뭐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안정화가 되고 코로나가 줄어들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좀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덜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철강주들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과하게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화학주들은 증설 효과 때문에 우려감에 또 많이 빠졌었고, 왜냐하면은 뭐 소비보다도 공급이 더 많았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특히 정유화학주들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나프타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제품 가격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베이스인 것들도 많은데 석탄 가격도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석탄 가격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한 방에 엊그저께부터 화학이랑 철강주들이 들썩들썩 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한 방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너무 우려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돼 있던 그런 상황이 주가 최근의 급락으로 인해서 가치에 대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맞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 좀 봐야 돼요.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1조를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반등만 나오면 이제 갖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질린 현금 거지. 확보를 해놓자. 질린 거지. 그리고 제 손님도 보면 현금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시작하신 주린이들은 그냥 무조건 현금 투입해서 수익 나는 거 좋았었는데 이제는 옛날이랑 좀 틀리셨네? 그러니까 저희는 느끼기에 이게 정상인데 근데 주린이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싫어하시고 이게 털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투자하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원자재 버블,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물렸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항상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한 적을 별로 못 본 것 같긴 해요. 외국인들이 너무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참 헷갈려요. 지금 이렇게 반등할 때 파는 게 맞나? 근데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은 별개로 놓고 네. 지금 많이 빠진 대형주들 같은. 네. 근데 지금 이거 정말 아까 얘기했던 지하 3층 아니야? 이거 약간 반등했다고 지금 팔아야 돼? 이게 사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게 서로 부딪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되게 편안하게 있었어요. 아유, 사기도 싫고 팔기도 싫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올라오는데 어떻게 돼? 팔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 아니면은 저가에 사야 돼?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어제는 뭐 시장 저희 지점에서도 보면 반대매매 나갈 수 있고 담보부정 나오는 종목들도 다양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게 또 한 큐에 해소가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신용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신용잔고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그렇죠. 지금 신용잔고도 23조대로 많이 줄어있고 물론 그거에 맞춰서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었어요. 고객 예탁금도 70조 넘어가던 게 지금 65조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단기 반등은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팔았다가 다시 또 눌림목을 활용하는 부분. 저희 아까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그때 PI 첨단 소재 이렇게 막 급락하다가 쉽게는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막 급반등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봐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급락했다가 급반등했지만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있어야 되거든요. 진폭이. 그러니까 바닥의 징후하고 고점의 징후가 똑같아요. 고점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요. 바닥에서도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그 변동성 안에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전환 과정이 생기는 거고 고점에서도 그 변동성 안에서 고점이 내려오는 과정이 생기면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지수도 이번에 계속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우려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반등하는데 또 못 넣고 반등하는데 또 못 넣는데 고점을 계속 못 넘으니까 에너지가 계속 소진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충격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떨어지잖아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빠지고 올라가고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 개미들이 지친단 말이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잘하면 되게 좋겠지만 갈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빠져. 손절했는데 올라가. 또 따라 샀는데 빠져. 또 손절했는데 올라가.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의 징후도 급등락이 심해지고요. 고점의 징후도 급등락이 심해져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미크론 2주 동안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안심을 할 수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아직은 과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제 나온 기사 손님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어제 나온 기사도 좀 드렸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증세가 이제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이제 심각하지 않더라.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 대비해서 증세가 심각하지도 않지만 뭐 미각이라든지 후각 이런 부분이 손실되는 부분이 없더라. 그리고 근육통의 두통, 뭐 피로감 이 정도만 호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일본에서도 확진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국내는 오늘 저녁에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이랑 아프리카가 가까워서 거기서 먼저 확산이 된 상태인데 뭐 오늘 어떤 학자 기사를 보면은 되게 너무 희망적이더라. 그 기사만 보면 이게 지배종이 되면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돌기도 많아가지고 빨리 전파될까 봐 겁을 먹었는데 이게 지배종이 되면 감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렇게 되면 어쩌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건 정말 정말 초긍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학자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가 지금은 지배종이지만 우세종이지만 이게 만약에 우세종이 된다라면은 나중에는 센 놈이 살아남는 거니까. 감기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렇게 계속 걸리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전파되더라도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화되면서 어느덧 우리 기억 속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겨워요, 진짜. 갑자기 전망하다가 희망으로 끝나. 아니, 하여튼간에 그 얘기도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엄청난 치명률 뭐 이런저런 감염률 네,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막 공포스러워하다가 나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이거 약간 아닐 네.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퍼지는 것 같아요. WHO에서는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공식적인 멘트상으로는 경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믿고 싶고 또 시장이 또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시장이 좀 대형주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 생겼다라는 점도 일정적인 좀 긍정부적인 그렇죠. 부분이고 뭐 일단 미국 시장과 너무 디커플링이기는 하지만 뭐 오늘은 사실 디커플링이 반갑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 미국 이후 장이 끝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과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또 이게 시장 상황일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맞아요. 긍정적이 됐다 볼 수도 있는 저는 거죠. 아까 이렇게 장 중에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스닥 선물 왜 이렇게 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항상 디커플링 상태여서 근데 오늘 진짜 아침에 진짜 초폭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고 또 우리 시장의 강세가 또 오늘 밤 미국 시장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오늘 두루두루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뭐 수주 받았다. 반도체 또 수출이 상당히 좀 좋았다. 뭐 이런 멘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학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빠지면서 정유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또 호재를 또 만들기 시작하면 또 악재만큼이나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는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희망적인 뉴스에 조금씩 시장이 더 강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사실 요새 시장 별거는 없어요. 진짜 뭐 뉴스 하나에 일일비하고 뭐 어제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모더나 CEO가 백신이 오미크론에 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니까 막 그때부터 갑자기 선물이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작은 악재도 좀 민감한데 좀 시장 보시면 이제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시장이 악재에 민감할 때랑 또 호재에 민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악재에 둔감해질 때가 있고 또 호재에 둔감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주가의 바닥과 고점이 딱딱딱딱 형성되는 시점이라서 좀 지금 시장은 좀 기사, 뉴스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좀 시장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우리가 특징주로 좀 찾아볼 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MSCI 지수 편입 이벤트가 어저께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편입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급락했죠. 빠졌고, 네, 오늘 원래 그랬었어요. 그 편입된 날 종가로 편입되고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는 그냥 바로 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이제 뭐 LNF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그랬고 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편입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 종목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편입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이점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좀 약세였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조금 뭐 좋은 기업들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이쪽이 시총이 크잖아요. 상당히 다. 그러니까 그동안 죽어 지냈던 다른 시총 큰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또 상대적인 개념도 있어요. 사실 오늘 뭐 장중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들 죽나?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밑꼬리들이 다 달렸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좀 볼까요? 섹터별로 한 개씩만 좀 보고요. 네, 많이 한번 빠진 보죠. 거 좀 한번 볼까 봐요. 그리고 아까 뭐 장중에 혹시 네, 아까 채팅방에서 나온 저기 종목 있으면 박창윤 이사 그 했을 때 네네. 그 나온 질문 그 종목 질문들이 몇 개 못한 게 있는데 아, 네네. 네, 잠시만요. 봐드릴게요. 이거는 시장의 핵심이죠. 절대적인 대장주라서 한번 봐드릴게요. 저기 PD님도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시는. 근데 위메이드도 대장주라서 제가 봤을 땐 추세가 훼손되진 않았어요. 지금 저희는 그냥 기술적 분석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PD님도 여기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선 다음에 반등할 때 계속 부딪히면서 못 넘어가면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지지선은 이게 딱 보이잖아요. 저희가 손을 안 그어들어도 그냥 너무 정확하게 지지선이 보여서 네, 이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 좋은데 오늘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원. 요거 이탈하면 사실은 이 종목이 왜 빠졌나 하면 저희가 항상 공부할 때 차트 공부할 때 이격이 과다하면 그 이격을 과다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 과다한 이격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주가가 빠져서 찍고 올라오거나 위에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박스 움직임으로 버티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을 이격을 줄여주는 방법.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위메이드 자체가 60에서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다라면은 뭐 요 안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고점 뭐 21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한번 세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PD님은 기절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유하신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랑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으로만 거래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서 거래량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지 않고 더 여기서 세게 치고 나가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지 희망적인 거는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여기 반대로 사모펀드가 최근에 많이 팔았죠. 20만 원대에서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동안 패시브 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지수 쪽에서 본다라면은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틀 동안 좀 빠져나가고, 반대로 오늘은 좀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팔다가 요새는 또 개인이 또 세력 같기도 해요,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뭐 단순히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메이드가 가지는 위상, 하이브하고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거의 메타버스 게임 섹터, NFT, 메타버스 게임 섹터에서 삼성전자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그렇죠. 하이브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오늘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 같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주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룸을 내줘야 되면서 옆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그어드린 빨간 선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 반등할 때마다 이 빨간 선에 막히게 된다라면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병행하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이 저항대 닿았을 때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쫓아 사면 되고요. 팔고 나서 더 내려오면 다시 저점에서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저점이 깨지면 더 빠진다 생각하시고 빠른 손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메타버스 게임주 중에서 조금 또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많이 보시는 것들이 네오위즈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네오위즈 홀딩스네. 이것도 뭐 위메이드 못지않게 많이 갔죠. 그렇죠. 네오위즈 홀딩스는 많이 갔는데 네오위즈가 많이 못 갔었고, 이것도 장중에는 좀 안 좋았다가 네오위즈도 후장에는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NFT 뭐 메타버스 게임 이슈로 어제는 그것 때문에 빠졌었거든요. 뭐랄까 그 NFT 관련해서 뭐 사기를 친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개인 투자자, 이걸로 돈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금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다만 근데 어제 거래량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네오위즈 가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에 거래량 없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서 거래 많이 실리고 오늘 올라왔지만 거래가 적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호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제 음봉 거래량 중간중간 한 31,000원 정도 이걸 계속 유지해 주어야지만 진짜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오위즈는 네오위즈보다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대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컴투스 게임빌 있으면 게임빌이 대장이고, 그렇죠. 이게 최상단에 있는 그 그룹이지만 그러니까 지주회사잖아요. 게임빌이 거의 지주회사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역할로서 크게 보고 컴투스보다는 네오위즈보다는 네오위즈 홀딩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게임 섹터 쪽에서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세는 살아있는데 하루 정도 또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뭐 지금 뭐 다 많이 가요. 뭐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이죠. 그렇죠. 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격 줄이는 흐름 좀 나타나고 나서,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도 추세가 죽지 않았고, 뭐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를 이제 다날 가지신 분들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새 싸이월드 때문에 한국어 컴퓨터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싸이월드 때문에. 그래서 역시 한국어 컴퓨터도 싸이월드 효과 보면서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메타버스 NFT 섹터 쪽에서 종목들이 죽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서 다 한 번씩 차트 봐드리는데, 이것도 29,000원 정도 마지노선, 지지선은 31,000원 정도 놓고서 한국어 컴퓨터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그쪽 같은 경우에서 많이 올랐던 게 또 뭐가 있었죠? 아, 뭐 제가 보니까 바이브 컴퍼니 요것도 안 죽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조정 잘 받았잖아요. 추세 잘 살리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저점권 연결되어 있는 가격대, 바이브 컴퍼니는 한 53,000원대 제일 마지노선으로 놓고 단기 지지선은 한 55,000원 정도 지지력 계속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알체라, 뭐 그다음에 이노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우량주들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신규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주들 추세 다 살아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오늘 포스코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 무슨 인적 분할 이슈도 있나요? 지주회사 전환한다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얘기를 빌자면 지주회사 전환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두고 그 밑에 이제 사업회사를 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조회사 애널리스트는 그게 물적 분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놓고 이제 자회사들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면은 사실은 그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적 분할의 탈을 쓴 물적 분할이라고 왜냐하면 지분 희석이라든지 나중에 작은 회사를 쪼갰을 때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은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 이슈 때문에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도 오늘 현대제철 보니까 자동차한테 납품하는 철강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12만 원? 네, 그 정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요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이제 또 어느 정도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들 좀 보는 부분이 있겠고 이건 하방으로 이격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방으로 많이 쏠린 상태 속에서 오늘 강한 거래량이죠. 평상시 거래량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거의 바닥을 형성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거래 형성하고 대량 거래 터져놓고 더 밑으로 깨지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여기서 손바뀜도 많이 나오고 매집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은 나올 수 있지만 거래까지 이렇게 실려가면서 나왔다는 거는 나쁜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주회사 전환 문제 뭐 나중에 어떻게 이사에 통과되고 아직 상황은 길어요. 상황은 긴데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라면은 27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놓고 네, 보유하시는 전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1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포스코가 최근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적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월 달부터 쭈루루 흘러내려오는 동안 계속 21선의 저항을 받아왔었거든요. 요번에는 21선 넘었다가 지금 밀린 상태지만 오히려 포스코를 난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27만 원 잘 유지되면은 모아가기 전략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추세는 여기 쌍고점이잖아요. 여기 한 번, 3번. 그죠? 이 쌍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 전환해서 어마어마하게 가기는 제가 봤을 땐 좀 시간 가치가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저기 인적 분할 얘기하다 보니 인적 분할해서 들어온 기업이 있잖아요.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 네. 보시면 SK스퀘어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3일 연속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시작할 때부터 30% 일단 프리미엄이 얹은 상태, 오른 상태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많이 빠졌어요. 첫날 시작할 때부터 많이 빠졌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11번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더라? 또 좋은 거 들어있었는데 하나 더. 뭐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이 회사가 그 NFT나 그런 메타버스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무슨 보안회사 하나 있었는데요. KT에서도 뭐 보안하는 아니 SKT에서 보안하는 관련한 거 뭐 있었었는데. 뭐 하여튼 이따 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어요. 빨리 약이 나와야 될 텐데. 예,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 빨리 약이 나와야 될 흔적. 텐데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이렇게 세 번 정도 빠졌는데 요것도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좋게 얘기해요. 근데 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밑에 있는 세 개가 또 상장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또 사기가 중간 지주사죠? 네. 그러니까 또 그 상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분할할 때까지 또 기다리신다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일단 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3일 정도 빠졌으니까 요거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거래 실리면서 양봉 나오는 시점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인적 분할이든 문적 분할이든 개인 투자자 분할이든 다 좋지가 않아요. 이거 두 개 분할해서 새로 들어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 장난 아니게 손실나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SK텔레콤도 지금 뭐 작살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래요? 보시면 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근데 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할 전 그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0% 오른 상태에서 시가가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빠져봐야 예전 그 상태 아닌 건가요? 지금 8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6천 원이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30% 정도 할증되어 있었으면 SK텔레콤이 또 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SK텔레콤이 기준가가 6만 1천 원이에요. 기준가가 6만 1천 원인데 근데 밑에서 시작했나? 빠졌어요. 엄청나게 6만 1천 원이 기준가인데 근데 그 전에 또 많이 올랐었네.
SK텔레콤 자체가 배당도 좋고 또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때도 분할한다고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참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이 SK텔레콤. 상당히 무거웠었는데요. 이거하고 KT하고 진짜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물 만난 것처럼 올라왔어요. 되게 정말 거의 10년 만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여기 통신주가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한 진짜 10년에 한 번씩 시세 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요거 SK텔레콤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제가 정말 찬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준가가 61,000원인데 어저께 거의 5만 원까지, 그저께죠 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시그널을 좀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가가 61,000원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SK텔레콤도 지금 10% 이상 빠져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기다리시는 전략,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54,000원 언더로 내려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유효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시장에서 최근에 분할하고 거래되면서 조금 핫했던 종목이었었고, 그다음에 아까 포스코 봐드렸고, 또 이제 이거 롯데케미칼이 오늘 또 화학주는 뭐 오늘 뭐 움직임 좋았잖아요. 다. 사실 추세는 보시면 하락 추세인데. 네, 맞아요. 추세는 보시면 이때 이제 이렇게 상승이었었잖아요. 그다가 이게 상승 박스권이었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드려요. 추세선 상단과 하단을 연결했을 때 이 하단이 깨질 때는 항상 매도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하단 여기가 깨질 때가 매도 포인트였다는 거잖아요. 이 가격대 얼마예요? 39만 원이나 돼요. 지금 22만 원이에요. 반토막이잖아요. 완전히 많이 난. 예. 네. 이게 증설을 하고 나면 화학주들은 사실 너도나도 증설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참고해 보자면 이렇게 해외에 그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불났을 때, 폭발 사고 났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도 많이 빠진 거라고, 너무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레포트 보면 애널들. 근데 아무튼 유가가 빠지면 화학주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원재료 투입 단가가 상당히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각 그 화학회사들, NCC 업체들 비롯해서 화학회사들의 이제 증설 이슈에 물량 투입 물량 늘어났는데 경기 우려감 때문에 소비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다라면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공급보다는 소비. 그리고 특히 화학회사들은 어떤 점이 있냐면요.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안 팔릴 것 같으면 공장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해요. 공장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품 가격, 화학 제품 가격이 안정을 찾고 올라오면서 이제 또 다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수혜를 보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장 증설하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가 고점일 때가 많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 가동률을 줄이면서 몸집을 줄이기 시작하면 저점일 때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추세는 보셨고, 여기도 제가 뭐 아까 연필로 그어드리자라면은 이게 연필 맞죠? 네. 이때가 올라갔을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 올라갔을 때잖아요. 화학 제품들 수요가 그렇죠. 많이 늘어날 때 맨날 도시락 시켜 먹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 막 금호석유도 그래서 많이 가고 SKC도 막 그래서 많이 가고 막 그랬었듯이 하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단기적인 요 추세도 일단 끝났고 지금 했는데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싸다. 퍼가 뭐 5라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엄청 싸다고 막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된 상태이고, 사실 추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진짜 많이 싼 거였었겠죠? 이게 거의 뭐 2013년도, 14년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외에는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준할 만큼 많이 내려왔잖아요. 별 차이도 나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진짜 위기였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잘 제어가 된 것 같아요. 20만 원 부근에서.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지금 보시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에 중국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화학주들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가도 미리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저점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투신이랑 사모펀드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낙폭과대주도 우량주도 그냥 다 바닥에서 전면적으로 사들어가요. 12월 달에는 사실 배당 수요도 필요하고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세도 있고, 이대로 시장이 망가지면 또 내년 선거도 좀 위태롭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 많아요. 화학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은 나왔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은 필요하다. 한 방에는 못 간다. 한 방에는 못 간다. 네, 뭐 한 방에는 못 간다. 다 매물대에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맞는 맞는 말씀이세요.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마다 고점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고점을 한 번 정도 벗겨주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가 진짜로 좀 살 때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죠? 바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제가 만약에 롯데케미칼 들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혹시 온다. 27만 왔다. 무조건 팔아. 무조건 팔고 다시 밑에 가서 대기할 것 같아요. 23, 4만 원대에서. 안 내려오면 말고 23, 4만 원대에서 다시 대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라면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쪽들. 확주 네. 그다음에 PER이 워낙 낮아서. 오늘 막 다들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왜 올라? 많이 빠져서요. 유가 빠져서요. 다 왜 올라? 포스코 왜 올라? 많이 빠져서요. 다 정답은 그냥 많이 빠져서였었거든요. 진짜 그 지금 질문 중에 그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은 진짜 기대감은 큰데 그놈의 분할이 뭐라고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LG화학은 이제 에너지솔루션 1월달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IPO 해가지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뭐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그랬어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노베이션도 배당은 일단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일단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저희가 이때 그어드렸던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저 거기 살짝 끝단에서 이탈했다가 오늘 딱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가 사야 될 자리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그죠? 추세선이 여태 이게 옛날에 그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몇 달 됐죠. 네, 맨날에 그어놓은 건데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살짝 깼다가 딱 들어 올렸잖아요. 그 가격도 여기 저점에 가서 지금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에서 사는 것도 맞기는 한데 역시 이 종목도 한 방에는 못 갈 것 같고요. 어차피 이노베이션이 좋긴 하고 2차 전지의 성장성도 저는 되게 좋게 봐서 이 종목도 좋게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SK 지주회사를 좀 더 선호하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좋게 봤었는데 이게 한번 트렌드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게 추세 하단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있죠. 항상 추세 하단까지 오면 올라가더라고요. 추세 상단까지. 이번에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또 매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다리시면서 이 추세 중단부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꺾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저가 매수 들어가기에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죠. 가격적으로는. 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등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어디 갔지? 대각선을 긋는 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드리면 이게 하락 추세선이 한 중단부 정도 되잖아요. 그어드리면 되게 웃긴 게 중간에다가 그냥 제가 자로 안 재고 그냥 그었지만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맞고 실패하고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좀 꺾어줬으면 좀 전환 과정이 좋았을 텐데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여기 맞고 내려오면 더 추세가 더 이제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이 추세선 그어놓은 거에서 이렇게 연장선으로 나중에 시간을 두고 그거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반등할 때 이 중간 하락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의 이 중간에 있는 중단부 하락 추세선의 중단부를 SK 이노베이션이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대응이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중단부를 넘어가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맞고 못 넘어가면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는 지금 22만 원대에 빨리 이노베이션이 안착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다가 전환해 가는 과정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만약에 시장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면 여기 이 추세선 중단부 상단과 하단에 있는 이 중단부에 맞고 떨어질 때, 맞을 때 약간 뭐 시장 수급 보시면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다만 뭐 내가 매수한 가격이랑 너무 괴리가 커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전략. 이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반등할 때마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번 반등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뺐다가 다시 봐도 되니까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지혜가 조금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동시에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LG이노텍은 지금 와 분위기 정말 좋아요. 대장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LG이노텍을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라갈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타버스 대장. 카메라 렌즈. 애플이랑도 또. 애플도 그렇고. 네. 그래서 LG이노텍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추세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항상 여기 차트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단에서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8만 원대 왔을 때 진짜 용감하신 분은 사셨으면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서 쉽게 사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부분에서는 대형주들은 좀 차트에 뭐랄까 정직성이 있어요. 개별주들은 그런 게 잘 없는데 대형주들은 차트에 좀 정직성이 있어요. 지금 그거들이 이 선이 보시다시피 여기 2017년도 이 고점 부근이랑 맞닥뜨려지잖아요. 네. 이 2017년도 고점 부근이랑 맞닥뜨려지고 지난번 저점이랑도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면은 강한 상승세를 받겠죠. 그때도 제가 몇 주 전부터도 하드웨어 쪽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에서 NFT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하려면은 카메라가 진짜 중요하고 반도체, 서버, 증설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짜 수혜는 그쪽 하드웨어 쪽에서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노텍은 지금 대장이죠. 거의 뭐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봐드리면은 거의 5일선 따라서 가고 있어요. 5일선 쭉쭉쭉쭉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격도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21선이랑 이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패턴대로 가야 되는데 이 패턴이 엇갈려지면 거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계속 찍으면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되게 약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2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요 29만 5천 원을 단기적인 지지선 내지 마지노선으로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좀 보유하신 분 외에는 신규를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 가격이라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21선도 지금 가파르게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중에 폭락을 하더라도 27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력이 나중에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삼성전기 대안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참 잘 안 움직여가지고. 삼성전기도 삼성전자만큼 무겁죠. 삼성자 들어가는 건 다 무거워. 진짜 삼바도 무겁고 삼성물산, 삼성 SDI도 무겁고 삼성 SDS는 뭐 거의 돌덩이 수준이고 뭐 삼성생명 다 마찬가지, 삼성증권 다 삼성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지금 무거워요. 근데 삼성전기는 시총이 커요. 항상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 약점이 있긴 한데 MLCC가 일단 괜찮고요. 이 MLCC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든지 간에 뭐 전기차든지 간에 많이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전자제품의 쌀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MLCC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전자기기가 더 복잡 다양해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MLCC의 성장성은 유효하고 삼성전기에는 또 장점이 있죠. 그 폴디드 줌 카메라. 접었다 폈다 하는 카메라. 그거 애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그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떨림 보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하고 이제 기판 쪽, 패키징 기판 쪽, 요거 기반으로 해서 많이 갔거든요. LG 이노텍은. 근데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랄까요. 기판 쪽들 옛날에 좀 수익 안 나는 것들은 팔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기도 패키징 쪽 이런 쪽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쪽들 좋고 MLCC 좋기 때문에 대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좀 이평선들이 그닥 막 풀려 있지 않고 이게 지금 등락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평선들이 여기서 몰렸을 때 못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못 치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좀 수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렴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60일선은 급락한 이후에 지금 약간 플랫해지고 있는 상태. 한 번 더 들어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20일선 터닝한 상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다만 여기 120일선이 좀 빠지고 있어서
200일선이네요. 200일선이 조금 누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여기 급락 이후에 전환 과정을 잘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몇 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전환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하고는 있지만 하락 기울기가 다소 조금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밑으로가. 그래서 하락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저점이 좀 지난번에 하락할 때 낮아지긴 했지만 일정 부분 여기 15만 원대에서 삼성전기도 저점이 형성됐고 이 가격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저점이 제가 예전에 그어드린 거예요. 지금 근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점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늘 15만 원대만 오면 리바운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기회를 줬던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긍정적이다. 수급을 보니까 아 왠지 좀 막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지 않나요? 주가보다는 빨간 더 게 좀 있네. 외국인이 많아요. 지금 투신도 엄청 사잖아요. 그러네. 투신도 사모펀드도 좀 샀다 팔았다 하긴 오늘서부터 했지만 기금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험도 많이 샀고 기금은 어제 팔았던 거 오늘 산 거예요. 아.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단타를 치고 모르겠습니다만 있네. 이상한 애들인데 근데 외국인이 3일 연속 사줬다라는 거 요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생각한다라면은 삼성전기도 변동성이 있어서 만약에 흔들리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흔들리면 뭐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뭐 신장이 망가지는데 혼자서 막 가긴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것도 LG노텍을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대안 투자가 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고점이 얘도 지금 낮아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뭐 여기였다가 뭐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또 여기였다가 그죠? 요번에도 그렇죠. 또 이랬었잖아요. 여기서 꺾어서 여기 뚫으면은 다 얘기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방향 전환해버리면 얘기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시간은 들이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산중공업 지금 1조 5천억 유상증자 나오고 진짜요. 진짜 제가 두산중공업 되게 좋게 봤던 종목인데. 폭락했죠. 네, 맞아요. 폭락했어요. 두산중공업이 뭐 1조 5천억 유상증자해서 절반은 빚 갚는 데 쓰고 또 절반은 이제 뭐 시설 투자라든지 운용 자금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좋게 보면 빚 갚아서 재무 구조가 좋아질 것이고. 그죠? 나머지 자금 잘 활용해서 운용 자금을 쓰고 그러면 나중에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사실 근데 국내가 탈원전에서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글로벌리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약간씩.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원자재 가격, 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개파락을 했죠.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금액이 워낙 커요. 다만 이제 업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뭐랄까요? 주가는 당연히 지금 떨어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적 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업황 돌아가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적인 부담이 생긴 건 맞죠. 대신에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또 유상증자 가격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주가를 좀 잘 유지시키기 위한 회사의 노력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이것도 오르고 뭐 일진파워도 오르고 원전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차트로만 단순히 봐드린다라면은 저는 단순히 차트로만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여기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요번에도 그거 안 깨고 일단 좀 버티고 있는 상태. 가격만 놓고 보면 여기 부분이 지금 맞닥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지금 근접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도 좋게 봤는데 유상증자 갑자기해서 되게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호흡으로는 안 되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박스가 생겼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 하단, 그다음에 여기 박스 상단, 그렇죠? 여기 박스 상단.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잘 활용하는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써보시면 향후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하다가 지금 급락하면서 살짝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여기 이 갭이 생겼잖아요. 이 그렇죠. 갭을 나중에 좀 메워주는 가격대가 혹시 온다라면은 그때 한번 살짝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자리 잡을 때 내지는 이제 유상증자 끝나고 난 다음에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갭이 되게 무서운 게 최근에 갭 다 메꿨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갭 다 메꾸고 과거에 그러니까 올 봄이라든지 막 작년에 생겼던 갭들을 이번 하락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을 메꾼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마음이 편하죠. 갭 메꿨으니까. 근데 그럼 그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기보다 일단은 좀 숙제를 마친 느낌? 그러니까 더 다시 이상 그 갭을 메꾸겨서 다시 내려가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안도감?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갭 이론을 좀 생각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상단에 빵꾸가 나 있는 종목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상단에 빵꾸가 나 있는 종목은 나중에 그게 반드시 메꾸러 가거든요. 저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3년 뒤에 와서 메꾸는 종목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막 고점 찍고 여기 갭이 있었던 종목은 쭉 빠져서 3년 뒤에도 이 갭을 메꾸러 분명히 가더라도 3년, 4년, 5년이 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꼭 메꾸러 그래갖고 아래쪽 갭만이 아니라 위쪽 갭도 네. 밑에서 떨어졌다가도 언젠가는 한번 갭을 메꾸러 올라간다. 네, 네, 네. 뭐 아이구야 뭐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미신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메꾸더라. 네.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갭들은 빨리 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꾸러 올라가면은 한번 줬다가 다시 지지선이 생기면 한 2만 원 부근의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만약에 메꾸는 반등이 나오면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메꾸는 반등 없이 빠져도 나중에 이거는 메꾸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 편히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두산을 또 좋게 보시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산이 그 네. 지주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자회사들 막 이렇게 다 팔아버려가지고 돈을 많이 확보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두산중공업 1조 5천억 유상증자하는 중에서 6천억이 두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 두산중공업 유상증자하는 그 1조 5천억 중에서 6천억이 두산이 넣는 거니까 이제 9천억만 땡기면 되는 거잖아요. 9천억만 땡기면 되는 거니까 뭐 일단 그리고 그 9천억 중에서 아니 1조 5천억 중에서 6천억은 안 나올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시장에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9천억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고 두산은 지금 수소하고 원투펀치로 지금 잘 가고 있었고 자회사들 매각하면서 집에 뭐랄까요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었는데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역시 그 자금 6천억도 최근에 매각대금 한 7,500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활용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도 보면은 두산은 엄청 쌀 때 사면은 항상 급등하더라고요. 죽어도 10만 원 위에까지 꼭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15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여기 10만 원 부근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뭐 저점 생각해 본다라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저점이 한 10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선으로 생각해 놓고 가지고 계시되 여기 급등했던 20일선이 이제 플랫해지다 못해서 꺾일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반등하면 21선 부근 언저리에서 일단 매도하는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꺾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서 주가가 막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급등하면 안 꺾이겠죠. 근데 주가가 급등하지 말고 비실비실 되면 이게 꺾여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환 과정이 이렇게 급등했던 거를 내려오면서 다시 급전직상으로 못 만들고 급등했다가 내려온 걸 이렇게 가면서 좀 이렇게 이평선 올라오는 것도 기다리고 시간 가치도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랑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걸 더 시장에서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수급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최근에 연기금이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러게. 주가는 엄청 올라왔는데 특별히 어느 수급이 한 곳에 꽂힌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수급 안 받았지만 지금 급락할 땐 연기금이 던졌지만 여기서 다 산 거는 연기금이었었거든요. 그러네. 올릴 때. 그리고 외국인은 이번에 급락할 때 오히려 좀 더 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수급 구조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하고 투신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런 걸 좀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그거 아까 두산중공업 물어보신 김에 두산까지 한번 같이 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목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예, 조금 요 말씀 잘 참고하셔서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이 어려워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야 돼? 뭐 이러시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이죠? 네. 오늘 아침에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아침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좋았었어요. 뭐 내년 메모리 업황이 안 좋대나? 저는 뉴스를 도대체 누가 쓰는 건지 다 묻고 싶어 죽겠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침에 제가 분명히 기사를 봤거든요. 텔레그램의 기사를. 장 시작하기 전에 내년 메모리 업황이 올해보다 안 좋대요. 그러더니만 또 중간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또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내년 메모리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진짜로. 요새는 정말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 단어 한 줄 한 줄에 너무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진짜 좀 뭐랄까요? 팩트를 가지고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수출 데이터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어떻게 따지면은 뭐 메타버스에서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서버 없이 뭐 어떻게 메타버스 구현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메타버스 환경을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었지만 좀 메타버스는 인정 오케이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NFT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고 고평가되어서 막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 아까 오다가 회사에서 하는 강의 들었었거든요. NFT 뭐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강의 들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도 좀 약간 고평가된 것 같기는 해요. 막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 있는 그 땅 한 평에 1,700만 원이라고 블루마블도 아니고 진짜 그런 식이라서 작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에서 300만 원밖에 안 하는 작품이 그 NFT 환경에 들어가니까 2억 5천만 원이더라.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는데 그 NFT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내 거라고 이제 규정해주고 있는 뭐 이렇게 전자증명서 같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완해 가면서 이제 변화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드웨어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 좀 핵심이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아마 지점이 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또 삼성전자의 어떤 큰 상승을 지금 이노텍이 보여준 거를 그렇지. 좀 삼성전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는 아무튼 뭐 지수 때문에 가진 핸디캡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급락했을 때 시장 급락했을 때 사면은 꼭 수익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서 좀 뭐랄까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님이 돌아오셨거든요. 좀 일정 부분. 근데 이분들은 샀다가 또 팔고 나갈 때도 되게 많아서 요새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갈지. 네, 근데 오늘 어제부터 환율이 막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히려 파월의 어떤 금리 인상 매파 뭐 이런 걱정이 되면서도 오히려 환율은 반대로 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속도, 그다음 또 미국으로 막 쏠려가던 그 달러의 강세가 이번에 또 오미크론 그 사태 때문에 다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해서 달러 가치가 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아니 이거 오미크론이 좋은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막 엄청나게 인플레라든지 달러 강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싹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는 효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한테 좋은 존재였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것만 잘 지나간다라면 고비가 가벼운 네. 어떤 치명률이 네. 좀 가벼운 걸로 그러니까 밝혀진다. 잘 지나간다라면은 너무 좀 이렇게 과도했던 거품들을 좀 제거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뭐 담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제발 좀 기대감을 가져보죠. 네, 그랬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어떤 주요 특징주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네, 하여튼 또 내일 지나보고 또 이틀, 3일 지나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지만은 네. 예, 하여튼 뭐 희망은 놓지 말자고요. 아무튼 이런 것 같아요. 지수가 막 빠지지 않고 조금씩 빠졌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급전직하로 빠졌잖아요. 근데 신규로 들어왔던 IPO 됐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버티고 원래 전통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 종목들은 이미 골병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 골병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지수를 지금 급전직상시켜서 오늘 60포인트 오른 거 이거 현실인지 진짜 실감이 안 될 정도인데
올리기 시작하면은 금방 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올리는 거 보면은 그 어떤 딱 트리거만 하나 딱 발생되면은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주가 좀 쉽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수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주들 몇 번만 올라주면 지수는 금방 그렇지. 오르거든요. 근데 지수 오르는 거랑 내 종목이 괴리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종목들을 지수와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지수만 놓고 보면은 지금 2899니까 2900 살짝 안 되기는 하는데, 이번 리바운딩에서 2950. 네, 요거 좀 중요하고요. 지수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2950선 재돌파하는지 여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일명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렸던 곱버스, 그거 완전 급등해서 와, 이거 진짜 슈팅 가겠다. 기관들이 곧버스 엄청 베팅했다던데. 네, 정말 슈팅 가겠다 그러는데 오늘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응해 나가면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시장에 맞춰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걸 왜 못했지? 막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시장이 조금씩 변화해 갈 때마다 내 포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먹고 천천히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하여튼 뭐 열정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끊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끊으려고 얘기해서. 하면 또 이어지고 근데 괜찮아요. 뭐 보시는 분들 그만큼 더 좋은 정보 가져가시니까. 저도 오늘은 초반에 좀 약간 좀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되게 기억이 기억 안 나요? 나요. 지금 그 가장 가까이 있던 시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처음께 기억이 안 처음에는 나요. 되게 차분하게 목소리 깔고 시작했는데 병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이게 또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또 매력이니까. 저는 여기 왜 머니통만 오면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아니 좀 여기 유튜브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막 여기 터가 좋구나. 소통도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 하고 싶고 같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되게 여러분한테 뭔가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여기만 오면 좋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감사하죠. 하여튼 보시는 분들 그 너무 악플로 비난하지 마시고 좀 선플로 좀 격려를 해주시면서. 머니통에서는 악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진희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